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저는 미술책을 쓰는 작가이고요. 현재 한국일보에서 김선지의 뜻밖의 미술사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그림 속 천문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늘은 이 책과 관련해서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문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술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이제 미술을 화학이나 의학, 물리학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는 강연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문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대강 이런 내용으로 할 거고요. 네. 명화 속에 UFO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세르비아의 중세 수도원에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그리스도 책형인데요. 양쪽에 이게 확대한 그림이고요. 그 UFO를 연상시키는 비행 물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도 UFO가 나타났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매튜 헐리라는 UFO 연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설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UFO가 아니고 중세의 도상입니다. 종교적 도상이에요. 그리스도 책형 그림에는 이렇게 양쪽에 해와 달을 표현하는 종교적 도상이 있어요. 도상이라는 거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진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세 교회에서는 교회가 예술가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주고 그대로 그리게 했어요. 예술가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 책형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와 달을 그려놓게 됐는데 이 작품에서도 우연히 마치 이렇게 비행 물체에 우주 비행사가 조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해와 이게 달의 모습이 보이죠? 해와 달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현대인의 시각으로 중세의 그림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15세기 르네상스 화가인데요. 중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카를로 크리벨리가 그린 스테고지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요 둥근 물체가 비행 접시 같다고 해서 또 오해를 받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사실 비행 접시가 아니고 천사 구름이라고 하는 역시 종교적 도상이에요. 천사 구름은 천사들이 빛나는 구름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비둘기가 여기 그려져 있죠. 성모 마리아한테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지하는 그런 수태고지 그림에서는 나타나는 빛이에요. 성령을 뜻하는 빛이기 때문에 전혀 UFO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세례하는 장면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있죠. 이 작품은 특히나 이 마돈나 위에 있는 이 장면, 이 물체가 옆에 이렇게 확대한 것이고요. 저것이 비행 물체 같다고 그래서 또 오해를 받고 UFO 마돈나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이건 역시 천사 구름이에요. 비행 물체 같은 것이 아니고 구름 근처에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또 UFO를 목격하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천사들이 목동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전형적인 종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올로 우첼로라고 역시 15세기 그 르네상스 화가인데요. 수도사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죠. 여기 보면은 뭐 그 수도사들이 이렇게 강론을 듣고 있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이 성 제롬이 동굴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그림에 여기 보이시나요? 저게 확대한 건데요. 이것이 그 비행 접시 같다고 그래서 또 오해를 받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행 접시가 아니고 추기경의 예식용 모자인 갈래로입니다. 이것을 비행 접시 모양 같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가장 그 UFO 그림으로 오해를 받는 가장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과 하느님이 그 인공위성 같은 물체를 둥근 천체를 두고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테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성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송신 기계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이 형태 때문에 UFO로 이렇게 오해받는 그 작품인데요. 이것은 사실 천구이예요. 그 스푸트니크, 러시아가 최초로 발사한 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몬탈치노의 스푸트니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은 이 실체는 천구이입니다. 천구이는 태양이나 별자리, 천체를 배치한 구형태의 모형인데요. 16세기, 17세기 그 종교화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도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둥근 천체에 꽂혀 있는 것은 그 기독교의 상징적인 지팡이로 그 신의 신비한 창조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런 도상입니다. 네. 이것도 좀 어이없긴 하지만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UFO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UFO가 중세에도 나타났다는 증거로 이것이 그 구름이, 이 검은 구름이 마치 그 공상과학 영화의 그 UFO 함대가 이렇게 지구를 쳐들어오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이라서 오해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 이것은 중세의 그 양식화된 어떤 검은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화가들은 구름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스페인의 도시 살라망카에 있는 이에로니무스 성당의 우주비행사 조각인데요. 이 성당은 중세 성당인데 이런 그 우주 비행사의 그 조각이 조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했는데, 사실은 중세 때 그 조각된 것이 아니고 1992년 보건공사 때 현대적인 어떤 그 형상을 첨가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네, 이렇게 그 시대의 그림을 볼 때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과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인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중세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그런 것들을 중세에도 이렇게 UFO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뭐 동굴벽화, 1만 년 전, 뭐 구석기 말 신석기 무렵에 이 동굴벽화에도 이런 그 원시인의 어떤 그런 그림 형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우주인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나 뭐 TV에서 본 그런 우주인의 그 이미지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관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 같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름에서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장면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비행 접시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죠. 네, 이거는 이집트 벽화인데요. 눈이 큰 어떤 그런 그 인물을 또 우주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중세의 많은 그림들에서 나타나는 UFO 형태는 사실이 아니고 전형적인 종교적 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베리 공작의 호화로운 기도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중세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일이 손으로 베꼈었어요. 그걸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성경이나 기도서, 뭐 의학서적, 고전 이런 거를 베껴 썼는데 이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채식화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책이 필사가 됐는데 이 책은 그 중에서 기도서예요. 기도서인데 이 기도서의 그 특징은 그 반원형의 그 천체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 밑에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이제 필사가 돼 있고 또 여기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들이 돼 있는 거죠. 특히 이 책은 라피스 라즐리라고 하는 청금석이라고 그러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져온 그 돌에 가루를 빻아서 접착제하고 섞었는데 굉장히 이따 보시겠지만 선명한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당시에는 비싼 그림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이 청금석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데 이 색을 이 울트라마린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있는데 1kg에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그 물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리공작의 기도서에는 호화로운 기도서라고 이렇게 뜻이 제목이 말해두듯이 이 청금석으로 만든 울트라마린 블루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1월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청금석으로 울트라마린 블루로 칠한 그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쓰였죠. 사실은 이 물감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중세 그림에서는 보통 이게 성모 마리아의 옷이나 그런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주요 인물의 그 옷에만 그려질 정도였고 또 청금석이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그림값이 매겨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비쌌는데 여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베리 공작입니다. 베리 공작은 프랑스의 왕자예요. 왕자로 굉장히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곳곳에 성이 17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를 바탕으로 랭부르 형제에게 이 책을 이렇게 주문을 하고 또 울트라마린 블루 물감을 마음대로 쓰게 하고 이렇게 했고요. 베리 공작이 새해를 맞아서 성에서 잔치를 벌인 장면이고 또 이 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아까 말씀드렸죠, 반원형의 천체가 그려져 있다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달에 각각 그 달에 잘 보이는 2개의 별자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지상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주의 순환과 지상에서의 인간의 생활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는 염소자리와 물병자리가 보이죠. 근데 이 랭부르 형제가 이 책을 만드는 중간에 이렇게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베리 공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완성이 못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미완성이죠. 2월입니다. 농부 여인들이 이렇게 불을 쬐고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집안에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이게 땔감을 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을 가지고
이제 산길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고요. 이런 생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그려져 있네요. 3월은 공작의 영지에서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이 작품의 특징이 이 달력화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원경에는 이 그 건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베리 공작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어서 그 곳곳에 그 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자기의 성을 이 그림 세미라에서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랭부르 형제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기 성도 그려달라고. 그래서 원경에는 그 자기 성을 그리고, 중간에는 자연 풍경, 그 다음에 그 근경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이런 그 3단계로 그린 것이 이렇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4월에는 귀족 남녀가 사랑의 징표를 교환하는 모습인데요. 베리 공작의 그 손녀예요. 당시 12살이었다고 하죠. 그 지금 나이로는 어리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았으니까 그 당시의 나이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리와 황소자리가 있고요. 네, 5월은 이제 공작과 귀족들이 그 5월제, 서양의 5월제 축제가 있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6월은 밭을 가는 농부 남녀가 있고요. 7월 한쪽에서는 농작물을 수확하고 한쪽에서는 양털을 깎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세에는 종교화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만 나오고 성모 마리아, 예수 뭐 이런 그 인물들만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랭부르 형제가 이때부터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르네상스를 예고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사냥을 하고 있는 귀족들이고요.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들, 처녀자리와 천칭자리가 그려져 있네요. 그다음에 씨앗 뿌리는 농부와 새 사냥하는 농부, 그다음에 돼지 치는 사람, 그다음에 사냥개들이 이렇게 멧돼지를 물어뜯는 장면, 궁수자라 양자리가 있고요. 네, 이 사람은 알프레이트 뒤러입니다. 알프레이트 뒤러는 16세기 독일 르네상스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뒤러가 29세에 그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이 사람은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슷한 르네상스 만능인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예술가였어요. 화가이자 조각가, 판화가였고, 또 채식화가라고 그래서 그 필사본을 만드는 그런 전문적인 채식화가였고, 또 디자인도 했고, 또 미술 이론도 했어요. 미술 이론가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이론서를 쓰기도 하고요. 이랬는데 이렇게 그 자기 자신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 자기 초상화를, 어떤 초상화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초상화는 잘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 판토크로토로라고 하는 그 예수 초상의 전형적인 도상이 있는데, 예수가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본떠서 이렇게 자기 자화상을 그릴 정도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르네상스형 그 예술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또 뒤로는 자화상을 많이 남겼는데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뒤로가. 그리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서 옷 입는 걸 굉장히 즐겼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런 자화상들을 많이 남겼는데, 여기서도 보면 어떠세요? 약간 거만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뒤로의 아주 유명한 멜랑코리아라는 동파나입니다. 사실 뒤로는 동파나를 많이 제작했어요.
이런 묵시록의 내기사나 유명한 코뿔소 이런 그 동판화를 많이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번 그런 그 예술가인데요. 특히 이 작품이 천문학적이라기보다는 점성학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넣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날개에 달린 여인이 혜성이 저게 빛나는 게 혜성이거든요. 혜성이 빛나는 그 밤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창조의 고통을 예술가의 창조적 고통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여자는 그 디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멜랑꼬리아라는 박쥐 날개에 멜랑꼬리아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멜랑꼬리아는 그 우울이라는 뜻이죠. 점성학에서는 토성의 기운을 타고난, 토성이 좀 어둡고 음울한 그 별이잖아요. 그래서 토성의 그 기운을 타고난 사람 중에 예술가나 철학자 같은 감성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뒤로도 우울증이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마방진인데요. 마방진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 대각선이 모두 합이 같은 숫자 배열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4줄로 돼 있으니까 4차 마방진인데, 4차 마방진은 또 전성술에서는 어떤 우울증을 물리치는 신비한 부족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술가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방진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다면체와 구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술가가 어떤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에 의해서 예술을 창조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망치나 톱, 못 이런 것들은 창조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리고 이 저울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모래시계는 시간. 예술가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고, 또 종이라는 것은 어떤 영원한 세계, 신적 세계와의 어떤 소통하는 매개체입니다. 종은 여러 문화권에서 신비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그런 물건으로 이렇게 많이 상징이 되죠.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요령을 많이 요령 같은 거 쓰잖아요. 의식 때. 그래서 종이 이렇게 쓰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여러 천문학이라기보다는 점성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세 피카소라고 불리는 지오토의 그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사실 중세는 그림이 이렇게 평면적이고 밋밋했어요. 감정 표현도 없고. 왜냐하면 중세의 종교화의 목적은 성경의 내용을 문맹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신앙심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미학적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본질만 전달하기 위해서 기교도 이제 별로 없었고, 또 소박하고 이랬어요. 중세 화가들이라고 그림을 못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림을 대하는 어떤 그런 양식적인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치마부에라는 중세의 대표적인 화가인데요. 오피치 미술관에는 유명한 그림이죠. 이런 그림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평면화돼 있고 또 표정도 없고 뭐 이렇죠. 그런데 지오토의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성전에서
상인과 환전상을 몰아내는 예수, 성경의 그 내용이잖아요. 성전에서 그 가축 상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축을 팔고 뭐 이러는 거를 장사를 하는 것을 이제 예수가 화를 내면서 뭐 채찍으로 가축들을 쫓아내고 돈 상자를 엎었다고 하는 내용을 그린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 화를 내는 표정으로 주먹을 이렇게 쥐고 상인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온화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이렇게 감정을 격렬한 화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예수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옷주름 이렇게과 같은 그것으로서 3차원적인 양감을 또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아까 보는 그림들은 좀 대체로 밋밋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양감을 옷주름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냈고 이 검축물 같은 데서 원근법도 나타나고 이래서 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성모 마리아와 주변에 이제 사도들이나 이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천사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굉장히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또 원근법을 표현하고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입체감을 표현하고 이랬다는 점에서 중세의 어떤 평면적인 그림에서 그 획기적으로 나아갔다고 그래서 중세의 피카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사실주의적인 이전까지의 미술에서 추상 미술로 가는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명성을 가졌다고 해서 중세의 피카소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스크로베니 예배당인데 그 이탈리아 시에나에 있는 파도바에 있는 예배당인데 앞에 이 그림들이 전부 예수의 일대기예요. 이 일대기들이 전부 이 파도바 성당에 다 그려져 있고요. 또 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게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인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했을 때 나타났다는 그 베들레헴의 별이 여기서는 혜성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 끝에 꼬리가 있고 이렇게 그런 혜성이죠. 근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혜성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자연재해나 또 어떤 죽음, 어떤 그런 재앙 이런 거를 혜성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과 공포에 떨고 또 이렇게 하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오토는 그 혜성을 그대로 1301년에 헨리 혜성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혜성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고 두려움 없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혜성에 대한 미신은 17세기 그 유럽의 과학혁명이 이제 나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말에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내놨고 또 갈릴레오가 이어서 그것을 지지하고 이러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우주관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해갔죠.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과학 연구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고요. 연구를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과학자들이 그 대중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이제 혜성에 대한 시각이 이제 그런 하늘의 징벌이라는 것에서 자연 현상이다, 그냥 천체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한 거죠. 네, 이것은 이제 1680년에 대혜성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꼬리가 길고 화려해서 보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전과는 달리 두려움 없이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는 파리 시민들이 자기의 그 발코니에서 이렇게 또 그 대혜성을 관찰하는 그 책의 사파입니다. 네. 그리고 1986년에 그 헨리 혜성이 다시 나타났어요. 헨리 혜성은 75년마다 나타나는 주기로 나타나는 별인데요. 유럽 우주국에서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 헨리의 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그 이 탐사선에 그 과학자들이 지오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지오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붙여준 거죠. 네. 이것은 그 17세기 풍경화가입니다. 아담 엘스하이머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고 또 전 세계 미술관에 그 이 사람의 얼마 되지 않는 미술 작품들이 전부 전시될 정도로 미술 비평가들과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화가인데요. 이 그림은 이게 그 폭이 30, 40 정도의 아주 작은 그 동판화예요. 거기다가 이런 아주 촘촘하게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 별들이 1200여 개의 별들이 그려졌다고 해요.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냐면 이 사람은 그 세밀화 광이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내놓고 뭐 이러고 그 세밀에 대한 어떤 광적인 집착 때문에 또 그것이 안 되고 뭐 이래서 뭐 우울증도 심하고 또 그다음에 또 빈곤도 심하고 해서 32세 일찍 요절한 사람인데요. 고우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이 은하수와 그 달이 특이한데요. 은하수는 이전에는 그냥 허연 그 띠의 흐름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 은하수가 별들이 이렇게 그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은하수를 많은 별들을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실제로 천체 만원경으로 관측을 하고서 자기가 그려 넣었고요. 그리고 요 달은 이전에는 아주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그것이 없는 그런 그 달로 밝고 환하게만 그렸는데 이 사람은 울퉁불퉁한 표면 그리고 분화구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게 1609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9개월 후에 그 갈릴레오가 1610년에 별들의 전령사라는 책에서 은하수가 별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고 달은 분화구가 있고 울퉁불퉁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힘으로써 이 그림이 더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갈릴레오를 앞선 화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친 거고요. 이 사실은 아담 엘스하이머가 이 그 별자리를 정확하게는 그리지 않았어요. 갈릴레오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그 예술가다, 화가다. 그렇지만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하고 사실적인 그 하늘 풍경을 그린 최초의 그 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유명한 그 루벤스의 별자리 풍경화인데요. 루벤스는 엘스하이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비슷한 그 풍경화를 그 오마주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밝은 그 밤치고는 굉장히 밝죠. 그리고 또 구름이 이렇게 많이 낀 날에 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풍경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루 저녁에 이렇게 모든 별자리, 수많은 별자리들이 다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들은 하루 저녁에 같은 날 보이는 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념적인 그 풍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루벤스의 그 달빛 풍경이라는 작품을 한 천문학자가 또 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A를 보면 그 A가 달, 그 다음에 B는 카시오페아 자리죠. 이렇게 카시오페아 W 모양으로. 그리고 C는 유성, 그 다음에 D는 이것이 그 오리온 성운인데 오리온 성운은 그 당시 발견되지 않은 건데 그 루벤스는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페이레스크라는 천문학자,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친구였는데 사설 관측소를 이렇게 집에 지어서 우주를 관찰하다가 오리온 성운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스한테 귀띔을 해줬고 루벤스는 이제 그 오리온 성운까지 이렇게 그려넣게 된 거고요. 이는 정갈자리죠. 네, 이것은 그 17세기 네덜란드의 그 화가
페르메이르의 천문학자입니다. 페르메이르는 이런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 따르는 하녀 이런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네, 여기서 보면은 천문학자가 이렇게 천구이를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는 헤라클레스 자리, 뭐 여기에는 뭐 검은고 자리, 뭐 이런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학자의 방답게 책들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천문학과 지리학을 관련된 책인 별들의 탐구와 관찰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도 사실 51cm, 45cm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이 안에 이 글자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페르메이르는 아주 세밀한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요건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천문 관측기계인데요. 아스트롤라베는 별과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현 위치의 위도 경도를 측정하는 천문 기구예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의 어떤 나침반과 함께 항해술을 막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도구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는 이집트 공주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별자리를 지도 삼아서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 유대 민족을. 그런 어떤 최초의 항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천문학자도 어떤 지식, 어떤 학문, 어떤 그런 것으로 진리의 길로 이끄는 자라는 점에서 모세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모세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탁자 덮개가 동양에서 들어온 물품이고, 이거는 이제 일본의 기모노와 비슷한 옷인데, 17세기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황금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을 하고, 또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한 동방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어떤 미술 작품에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은 많이 보셨죠?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요. 고우는 별을 굉장히 또 좋아했다고 해요. 워낙 자신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예술가로서도 인정을 못 받고 이랬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또 위안을 삼았다고 하고, 또 별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또 천문학자들은 이런 고우의 별 그림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과연 이 고우의 별 그림이 실제 풍경을 그렸을까, 아니면 그냥 자기 상상 속의 그림이었을까, 이런 걸 궁금해했고, 또 만약에 실제 풍경을 그렸다면 별이나 달이 뜬 시각이나 날짜는 언제였을까라고 분석을 했고, 실제로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어요. 이 그림은 1889년에 고우가 이제 고갱과 같이 동거 생활을 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고갱하고 불화가 성격이 안 맞아서 불화가 있어서 이렇게 분에 못 이겨서 자기 귀를 자르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창밖에서 이렇게 내다본 생레미 마을의 밤하늘을 그린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저기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은 새벽녘의 동쪽에 그래서 이렇게 뜨는 별이고요. 이 금음달의 위치와 또 이렇게 새벽이라는 시간대를 이렇게 조합해서 천문학자들은 이 사이프러스 나무 옆에 있는 이것이 금성,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이 양자리, 그 다음에 요 별들이 물고기 자리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냈습니다. 밤하늘이 굉장히 밝고 화려한 게 묘사된 것에 비해서 이 아래에는 작고 좁고
그 다음에 좀 어둡고 우울하게 묘사가 됐어요. 사실 그 고우가 이 마을에 살 때 마을 사람들이 고우를 미친 네덜란드 사람, 그 다음에 뭐 미친 빨강머리 이러면서 굉장히 그 무시를 했고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우는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거고 마을은 이렇게 작게 그리고 싶은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싶은 그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소용돌이 문양인데요. 이 소용돌이 문양을 그 한 천문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로스백작이라고 그 19세기의 그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이라 자기 집에 반사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소용돌이 은하를 관측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한 것을 당시 이제 신문, 잡지 이런 곳에 그 널리 이제 퍼뜨렸는데 고우도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그림을 보지 않았을까 스케치를 그리고 자기 그림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한 천문학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소용돌이 은하고요. 네, 실제로 그 우주의 천체 현상에는 이렇게 소용돌이 문양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웨플소 자리의 그 V838이고요. 저것은 이제 나사가 위성을 이용해서 해류의 움직임 자료들을 이렇게 그 모아서 그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래 것은 또 대마젤란 은하고요. 이런 여러 그 우주 현상에서 그 이런 소용돌이 문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우가 혹시 그 어떤 직관적으로 예술가의 천재적인 직관력을 통해서 우주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 무의식 중에 자기의 그림에 이렇게 투사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한 예술가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 또 신성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우는 자신이 이제 격렬한 어떤 내적 고뇌와 갈등 이런 것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그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우가 마음이 비교적 평온했을 때는 이 소용돌이 문양이 안 나타나요. 마음이 막 괴롭고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뭐 또 이렇게 정신 질환이 이제 막 발작이 일어나고 이럴 때만 이 그림이 이런 소용돌이 문양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 봐서 그렇게 그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본떠 만든 네덜란드의 그 자전거 길이 있어요. 아인트호벤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낮에는 이제 햇빛을 받아서 충전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 발광을 하게 하는 도로인데 참 멋진 것 같아요. 그 예술가의 어떤 그런 작품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네, 이것은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하늘에는 그 북두칠성 큰 곰자리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론강의 그 인공 불빛이 그 강물에 이렇게 비쳐서 하늘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두 남녀가 이렇게 약간 비틀거리는 포즈로 이렇게 쓸쓸하게 걷고 있는데 육지 부분은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죠. 하늘에 비해서 이렇게 별이 이 작품은 그 별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이 당시 고우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의 미래가 어떨지 화가로서의 그 미래가 어떨지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라는 편지를 썼는데 아마도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고통 이런 거를 이 그림 속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어둡죠? 네, 이것은 실제 롱강의 풍경이에요. 아주 비슷하죠? 사실 고우가 그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질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했어요. 되는 대로 그냥 막 격정에 그 사로잡혀서. 그렇지만 사실은 고우의 그림 면면을 보면 사실적인 그 천문학자들이 분석했듯이 그 당시의 사실 풍경을 그대로 그린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작품은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요.
하늘에는 아주 선명한 코발트 블루색으로 칠해진 하늘이 있고 또 염소자리나 물병자리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별자리를. 이 작품은 그 노란색 물감으로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에요. 고흐는 노란색을 굉장히 과하게 사용을 했어요. 이 해바라기라든지 또 자기의 그 침실, 추수하는 사람 이런 그림들에서 보면 노란색을 한때 굉장히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노란색은 압생트라고 하는 그 당시 이렇게 예술가들이 그 파리의 카페에 모여서 이렇게 많이 즐겨 마시던 유명한 술인데 녹색 요정이라고 하죠. 굉장히 독주예요. 그래서 고흐가 그 이 압생트를 너무 그 과음한 나머지 시신경을 해쳤다. 그래서 그 시신경을 해쳐서 색깔 분간이 안 돼서 노란색을 그냥 과도하게 사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도 무의식적으로 자가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노란색을 이렇게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고흐의 그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뭐 신선한 버터색 그 노란 버터색으로 뭐 자기 침실에 뭐를 칠하고 또 뭐 이런 그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위로를 하는 거죠. 노란색 물감을 씀으로써. 네. 이거는 실제 그 아를 포르메 광장에 있는 그 카페고요. 밤의 카페 테라스의 그 모델이죠. 원래는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는데 그 고흐의 그림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아예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밑그림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흐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그 스케치를 하고 색깔을 어떻게 칠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작품은 사이프러스가 있는 길인데요. 고흐가 죽기 한 몇 달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원래 서양에서는 무덤가에 그 심어지는 나무고 죽음과 연관된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치솟아 올라 있는데 어떤 그 영원한 세계, 어떤 그 초월의 세계 이런 곳에 이렇게 오르고 싶은 고흐의 그 지친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 밑에 그 두 남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순례자가 길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프러스 양쪽에 그 주황과 노랑으로 날카롭게 그려진 어떤 그 달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렇게 별빛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아마 그 죽음을 예감한 그 고흐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은 그 월출이라는 작품인데 원래는 그 해가 지는 일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흐가 제목을 안 붙였기 때문에 느낌만 보고 그 일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의 텍사스대 교수인 그 도널드 올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그 이 그림 속의 달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월출이다. 그리고 몇 년 몇 월에 그린 거다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어요. 직접 생내미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실제 풍경을 그린 것이라고 했고요. 그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두 집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올슨이라는 사람은 그 고흐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학 작품이나 그림들을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그 뭉크의 절규는 인간의 소외와 고독, 불안 이런 거를 그 내면을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한 명화잖아요. 명화고 또 세계에서 10위안 그 가장 비싼 그림 10위 안에 드는 그런 그림인데 명작 중에 명작이죠. 근데 이 올슨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그것보다는 그 실제 풍경을 묘사한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화산 폭발에 놀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그 미술 평론가들이나 미술사학자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작품 가치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실제 풍경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하면.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이 1893년에 제작이 됐는데 1883년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섬이라는 곳에서 화산 대폭발이 있었어요. 그때 몇 달 동안 그 화산 그 분진이 그 전 세계 그 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늘을 피빛으로 물들였다고 하는데 그 뭉크가 살고 있던 오슬로나 그 미국의 뉴욕까지도 그 붉은 하늘이 다 보였을 정도래요. 그리고 뭐 당시에는 수천 킬로까지 그 굉음이 들렸고요. 그래서 이 올슨이라는 학자가 그 오슬로에 직접 가서 이 장소를 직접 현장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몇 년 며칠 뭐 몇 월 뭐 있었던 뭐 이런 그 실제 풍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술 작품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 대중들은 어떤 그 한 예술가의 작품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고 또 그래서 고가로 팔리고 뭐 이런 게 있죠. 미술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조금 그 뭐랄까 이 작품은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그 올슨대로 그 해석을 하자면 좀 김이 새머리는 듯한 그런 거죠. 네. 이 작품도 분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게 그 인상 해돋이는 최초의 인상주의 그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프랑스 르와브르 항구의 그 해돋이 장면을 그린 건데 이 장소에 직접 가서 몇 년 며칠 몇 시에 해 뜨는 장면을 그린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일출 시각과 뭐 가스 조수 간만의 차이 이런 거를 다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트르타 절벽의 일몰이라는 작품인데 해의 그 위치와 바닷물 높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또 이렇게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그림을 천문학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있어요. 이 그림은 조선의 그 풍속화가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달빛 아래 연인들이라는 그 제목이죠. 여기 보면은 달빛도 침침한 삼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고 있겠지라는 시가 적혀 있고요. 삼경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달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한 달 주기로 달이 기울고 차는 그런 달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월식인 거죠. 달이 그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월식인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이 그림에 의문을 품고 그렇다면 월식을 묘사했다면 그 당시에 그 월식 기록을 다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1793년 8월 21일 밤 11시 50분 부분 월식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네, 에드바르 뭉크도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고우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몇 개 그렸는데요. 이게 뭉크의 자화상이고요. 네, 뭉크는 이렇게 그 어두운 그림을 많이 그렸죠.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이제 5살 때 그 결핵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는 종교적 광신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뭉크를 길렀고 또 이제 돌봐주던 큰 누나도 일찍 병으로 죽고 여동생은 또 그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자신도 이렇게 상당히 병약했고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집에 있는 날이 많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위안을 삼았고 평생을 이렇게 우울하고
어떤 이렇게 좀 그 침울한 그림,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뭉크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이것은 에켈리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그 밖을 내다본 풍경이에요. 여기 보면 베란다에 이렇게 뭉크의 그림자가 외롭게 이렇게 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겨울인지 이제 그 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을이 보이고, 하늘에는 이제 큰 별들이 많이 보이지만 고흐의 그림과는 달리 이렇게 밝고 이렇게 환하지는 않아요. 어딘지 모르게 좀 우울하고 침울하고, 뭉크의 어떤 그런 그림의 특성이 좀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뭉크가 그 오슬로 외곽에 있는 그 해변 그 여름 피서지에 가곤 했는데, 거기 호텔에서 밖을 내다본 풍경입니다. 이렇게 별들이 그 푸른 밤바다에 이렇게 비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굉장히 고요하고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죠. 역시 어둡고요, 침울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지아 오키프인데요. 이 조지아 오키프는 미국 현대회화의 개척자입니다. 꽃그림으로 유명한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네, 이분은 이런 검정 그 옷과 어떤 그 자기가 수집한 그 사막의 그 동물 뼈를 모아서 같이 같이 그 사진을 찍어서 어떤 명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그 예술가의 페르소나를 이렇게 창출한 그 화가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실제 자기가 아닌 어떤 그 만들어진 자기, 남에게 보이는 얼굴 이런 건데, 어떤 이런 그 사막에서 홀로 사는 구도자의 모습, 명상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좀 유명한 분이에요. 원래는 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현대 사진의 개척자입니다. 이 사람의 그 부인이었고요. 스티글리츠가 그 외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명에서 일약 그 꽃그림으로 그 미국의 그 스타 그 화가가 된 분이고요. 이런 꽃그림으로 그 더 유명한데, 이 꽃그림들은 원래 그 자기의 정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추상적인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인데, 사람들은, 미술 비평가들은 이것을 그 여성의 성기관으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그 비평을 많이 했고, 그것 덕분에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또 유명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림들이요. 네, 조지아 오키프는 이렇게 뉴멕시코 산타페라고 하는 이런 황량한 곳에 이렇게 가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캠핑도 하면서 사막도 그리고 밤하늘도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이게 오키프의 그 사막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고요. 이런 뼈 그림들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고스트렌치와 에비큐라는 곳에 두 곳에 이렇게 집을, 이분은 굉장히 그 성공한 작가예요. 그 생존 화가로서는 굉장히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런 그 두 곳에 그 대목장을 사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것은 고스트렌치의 집이고요. 이것은 에비큐의 집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도비 집이라고 해요. 어도비 집은 뉴멕시코의 그 아메리카 원주민인 그 푸에블로 인디안들이 살았던 전통 가옥인데, 그 진흙과 뭐 자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1층에 그 현관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인디안들은 이제 그거를 그 지붕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이제 보면서 우주와 교감하는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오키프도 이렇게 이런 집을 짓고서 지붕에 올라가서 한대잠을 자면서 이렇게 그 별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붕 위에서 본 장면인데요. 사다리입니다. 달로 가는 사다리.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넘었어요? 이것은 로렌스 나무라고 밑에서 그 벤치에 누워서 본 하늘의 장면이고요. 이것은
오키프의 저녁별, 이게 별과 이렇게 그 지평선을 단순한 기호로 이렇게 추상화한 작품이고, 저것은 별이 빛나는 밤이죠. 별이 쏟아지는 그 장면을 기하학적인 별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뉴멕시코의 그 검은 십자가가 많았다고 그래요. 워낙 그 카톨릭 신앙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나 이런 검은 십자가가 많았는데, 검은 십자가를 통해 본 그 별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이 넘었다고 하는데 강연을 마치겠고요. 미술이라는 게 그 미술 작품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뭐 역사나 문화, 심지어 과학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미술 작품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폭이 넓고 또 이렇게 그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선지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딱 하나만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옆에도 또 다른 강연들이 계속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외국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나라에도 그 천체가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는 밤하늘 색깔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이런 별 그림 그리신 분 몇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우주를 그린 여성 화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뭐더라? 여성 화가. 현대 화가 중에 있어요. 그분이 그 이제 여기서 그 좀 이제 그 가정사가 좀 안 좋아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인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니 그냥 그런 네네, 있어요, 있어요. 접근하신 네, 분들이 좀 있으신가 네, 봐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서양 미술사를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일부 한 건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림, 또 동양화 중에서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할 문제고, 이거는 일부만 지금 서양 미술에 한정된 걸로 했습니다. 네.